안녕하십니까. 더비움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청소년 상담사 3급의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또는 청소년기의 이해라고 하는 과목을 마지막 과목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5과목 굉장히 많은 양을 공부하신다고 여러분도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곱입니다. 한 과목만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재 위치는 학원 교재 페이지 학원의 1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 보면 청소년기의 이해 또는 청소년의 이해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은 아무래도 그 발달 단계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충분한 공부를 사전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제1권, 그 첫 번째 과목이라고 하는 발달 이론의 내용과 많이 중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내용도 물론 공부하지만 우리가 발달 이론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좀 몇 개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첫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6개 과목은 대부분 다 이렇게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약간씩 이론적인 내용이라든가 또는 학자의 어떤 입장들 이런 것들이 1과목이든 2과목이든 3과목이든 아니면 마지막 6번째 과목이든 서로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거니까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습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이 더비움 책이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수험서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볼륨이 좀 적죠. 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책을 만들 때 중첩되는 내용들은 좀 다 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래 자리에 있는 내용에서 원래 설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제 편집을 했기 때문에 좀 볼륨이 좀 적어진 것 뿐이고요. 뭐 내용이 좀 부실하게 빠져 있느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볼륨이 적다고 해서 다른 책에는 얘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나오는데 왜 얘기는 그 얘기밖에 안 나오냐. 뭐 우리가 6과목을 한꺼번에 보는 사람이 그죠, 여러 동일한 내용을 여러 책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중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발달이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역사적 궤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 궤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뭐 이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또 시대적인 입장이 다 다른데 그런 부분 역시 이 교재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우리가 보통 힐랍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청소년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학자 두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먼저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성격 형성에 대해서 주로 아동 초기에 많이 발달이 일어나지만 특히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또 환경이라든가 경험적인 요소가 또 성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취함과 동시에 이성적인 부분이라든가 인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지식적인 측면은 아동기보다는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기 이후에 많이 발전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지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의 발달이 많이 일어나고 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상급 시험과 관련해서는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가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결정력 또는 어떤 의사선택 능력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서의 요소로는 바로 자기 결정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아주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청소년에 대해서 뭐 참을성도 좀 없고 그 다음에 또 안정감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자제력이 좀 결여된 그런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 말미에 해당되는,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다 그러면 보통 10세에서 11세부터 시작해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소년 말기에 해당되는 뭐 20세 정도, 21세 요 정도 갔으니까 청소년의 말기 정도 가서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청소년의 어떤 불안정성을 조금 극복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최근의 용어로 보면은 뭐 자기 정체감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떤 독립심,
어떤 자기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런 이제 청소년 후기 때 21세, 22세 때 오게 되면 자기 통제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소년 시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은 자기 의사 결정력, 그다음에 의사 결정 능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정체감과 자기 통제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러한 것이 청소년 후기에는 달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 또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좀 중소는 조금 암울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많이 보이고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리고 어떤 기성세대에 잘 부합하지도 못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조금 반항적이거나 반대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악마가 깃들어서 있는 아직은 인간의 냄새가 좀 덜 나는 악마적 요소가 더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유기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교육이라든가 훈육이라든가 부모님의 어떤 간섭이라든가 또는 뭐 노동을 통해서 어떤 인격 도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을 오히려 강조해버리죠.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 처소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시기가 바로 중세 또는 계몽기 시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계몽기 이제 완전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계몽기라 그러면 일반 계몽주의라고 이런 잘 아시죠? 뭐 루소라든가 이런 분들 등등 하는데 특히 루소라는 뭐 에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에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청소년, 아동에 대한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시각을 갖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몽기에 이르러서 루소는 인간을 독립된 인격, 청소년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 시작하고 아동기와 청소년에 대해서 4단계로 나눈다는 거 여러분 책에 있는데요. 141페이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유아기라든가 야만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5세에서 12세 사이 또 13세 사이인데 이때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미운 6살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아주 뭐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자기 고집 피우고 말도 참 잘하죠. 그리고 행동도 이제 조금은 이제 날렵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욕구지향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말 안 듣고 엄마랑 매일 싸우죠. 그래서 미운 6살이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용어를 이 시기에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야만기를 지나게 되면 이제 초기 청소년기에 돌입을 해서 20세 전후까지 이제 후기 청소년기로 발달한다. 이렇게 루소는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 4단계를 언급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말과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커다란 변화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이게 청소년 그죠? 이 용어 청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 국어사전으로 보면 이런 거죠. 소년 또는 소녀에 해당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볼 수 있는 청년청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은 바로 요 사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청자와 소년의 소자를 가져와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과도기적인 명칭을 얻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또 사춘기라 그래요. 그죠? 사춘기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생각사자의 봄춘자예요. 그러니까 봄을 생각한다? 또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이 춘자는 봄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영어로 보면 섹슈얼리즘 같은 거예요.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욕구. 우리가 보통 그 과거에 보면 약간 그 뭐랄까 좀 야동 같은 좀 이렇게 야한 그림을 우리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춘하도라고 하죠. 춘하도라 그래서 이 춘자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사춘기란 말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란 단어가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좀 한자로 풀었으면은 그죠?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머릿속에 항상 성적 리비도가 꽉 차 있는 듯한 그런 시기로 사춘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 단어가 이런 것이 이제 근대 말 20세기 초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짓고요.
이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바로 청소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스탠리 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청소년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스탠리라는 사람인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물론 스탠리 홀입니다. 스탠리 홀. 여러 학자들에서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비판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이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 접근을 최초로 시도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최초로 어떤 질문지 내지 검사지를 통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라는 것이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질풍노도의 어떤 시기다 이런 명칭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청소년기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혼란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다윈의 유전학적인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반적으로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적인 또는 과학적 측면에서의 연구 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탠리 홀에 대한 설명 중에서 보면 바와 사가 굉장히 중요한 스탠리의 연구의 한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에 보면 유아기와 아동기의 발달, 아직 청소년이 되기 전이죠. 이러한 식의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된 생리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통제되며 환경은 발달에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동기 때에는 여전히 유전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 청소년의 발달 시기는 그러한 어떤 유전적 요소보다는 좀 환경적 영향이 좀 더 많아지게 되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스탠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물학적 유전적 요소를 좀 더 많이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요소가 어떤 성격 형성이라든가 청소년의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루소가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눈 것처럼 역시 스탠리 홀도 발달 4단계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기를 포함하지 않죠.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의 4단계를 나누는데 첫째로 유아기를 그 다음에 아동기 그 다음에 청소년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이러한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루소가 나누었던 내용하고 똑같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는 보통 14세에서 25세까지로 스탠리 홀은 그 구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시기에는 142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사고라든가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은 자만과 겸손 또 선과 유혹 또는 행복과 슬픔 왔다 갔다 그 사이에 방황한다. 그야말로 어떤 혼돈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다. 이렇게 스탠리 홀은 설명을 합니다. 향상학습의 스탠리 홀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 청소년의 생물학적 과정이 사회성 발달을 유도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요인을 좀 더 많이 강조했다. 그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도기적이고 불안정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나눌 뿐만 아니라 성욕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동의 시기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 아까 제가 사춘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춘기, 성적 리비도적인 요소가 청소년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도 설명했고요. 그럼 7번에 보겠습니다. 홀은 환경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았으며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발달을 결정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청소년 후기 때 얘기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오히려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부분에 내용이 조금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후기 때는 점점점 환경적, 경험적 요소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많이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 요소가 더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스탠리 홀의 어떤 이론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 그래야 되나요? 조금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우리 남태평양 있죠, 저 아래쪽에 그 사모아 섬에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문명 사회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사모아 섬의 청소년들에 대한 발달 과정을 연구해 봤는데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정체감에 대한 혼란성을 그야말로 통과 의례처럼 항상 겪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모아 섬에 있는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이 마가렛 미드라는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스탠리 홀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누구나 다 통과하는 어떤 그런 혼란, 질풍노도, 혼란의 시대 또는 어떤 가족이 안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 또는 성적인 일탈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사회적 경험을 성인들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청소년의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쓱 넘어가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성인들끼리 경험하게 되었던 성관계에 관한 부분을 관찰하게 한다든가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사전에 주게 되면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성정체감, 어떤 성적 호기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인 사회, 어른 사회에 편입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춘기에서 겪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다 겪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경험의 어떤 기회를 열어줌으로 해서 청소년 시기가 어쩌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이도 지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마가렛 미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런 그 교육 시스템 또는 사회에서 허용하는 여러 가지 그 허용의 범위가 청소년 시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안 겪지 않고 어른 사회에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주의 견해도 이제 20세기 초에 나옵니다. 창조주의라고 하는 말은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 말은 창조주의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게 좀 쉽게 하려면 이 창조주의라는 말보다는 어떤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러니까 어떻게 뭘 만들어 놨느냐,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창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본질보다는 그 사회의 제도라든가 또는 법률이라든가 학교 제도, 환경 또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허용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청소년의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새롭게 창조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론은 사회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에 대해서 성인들이 뭐 때로는 성인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또 때로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취급해버리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청소년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가 발달되고 산업화가 되고 이런 기술 능력이라든가 뭐 노동의 기술이 변화가 된다든가 또는 뭐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 교회라든가 YWCA, YMCA라든가 청소년의 어떤 활동 능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가 많아지고 또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빨리 어른 사회에 편입될 것이고, 여전히 청소년에 대해서 아직은 뭐 공부하는 학생에 불과하다느니 뭘 안다고 그러냐느니 그렇게 하면서 법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 같은 것을 제한해버리면 여전히 청소년은 조금은 발달이 좀 더 미성숙된 그런 존재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조성,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용성이 청소년의 개념을 개념화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창조주의자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20세기 초기를 지나서 이제 20세기 후반으로 되면서 청소년은 이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143페이지 보게 되면 뭐 1920년대부터 5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청소년이 복잡한 변화를 겪으면서 1950년대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공황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겪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청소년이 어떤 사회 하나의 일원으로서 적절한 지위를 갖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주도성에 의해서 따라가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막 60년대 들어오면서 뭐 전쟁 반대에 대한 히피족의 등장, 또 청소년들의 자기 주장, 또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가 하나의 또 새로운 사회 트렌드가 되면서 기성세대의 문화에만 일방적으로 따라가던 그러한 문화 세태가 이제는 성인들도 청소년의 문화에 따라가는 뭐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청소년의 문화도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성으로서의 가치가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도 공고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분에 볼까요? 143페이지 가운데 정도 보면 양가로 10분이 나오는데,
1970년대 가장 큰 저항은 여성 운동과 관련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뭐 발달의 문제다 보면 대부분 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1970년대 들어오면은 단순한 청소년의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여자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급격하게 부각이 되면서 그들의 지위라든가 사회적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청소년의 문제라든가 청소년을 어떻게 보아지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대 완전 현대에 들어와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 존재로 볼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혼란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에 멈춰 있는, 또는 미성숙의 단계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도전의식과 성장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발달 시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줍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긍정적인 시야가 있는 반면에 또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 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면서도 역시 어떤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비인간화 같은 거, 소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편입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뭐 현대에 일어나는 청소년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청소년의 비행이라든가 청소년의 뭐 일탈행위라든가 또 청소년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화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청소년의 비인간화에서 야기된다. 많은 이론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상학습, 여러분들 그 144페이지 위에 보면 향상학습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청소년 상이 있어요. 사회가 바라보는. 그리고 또 그러한 이상적인 청소년 상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이상적인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이상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청소년에 대한 양면적, 어떤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독립적 인격체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왔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는 또 청소년을 의사결정 단계에서 배제한다든가 청소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죠. 성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뭐 성적으로 전혀 모르는, 성에 대한 무지하다 이런 존재로 또 치부를 하지만, 또 때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과 함께 성적 행위라든가 청소년을 또 성의 주체로 받아들여서 청소년과의 어떤 뭐 성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인 사회에 있어서 바라보는 청소년은 상당히 어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6번째 과목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는데요. 사실은 이 6번째 과목인 이 청소년의 이해는 어떤 학자의 어떤 뚜렷한 이론 또는 어떤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어떤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좀 더 좀 개념화되어 있고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용어로 설명해 놓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시험도 그러한 내용을 따로 떼어서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6번째 과목은 좀 많이 읽어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소년 이해, 제가 첫 번째 시간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